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프랑스의 기드 모파상, 미국의 오 헨리 에드거 앨런 포, 러시아의 안톤 체호프, 모두 19세기 단편소설의 거장들로 꼽히는 작가들인데요. 고전 단편소설을 많이 들려드리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작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중 오늘은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의 단편소설 중 한 편인 고아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열린 결말로 끝이 나서 독자들의 상상 속에서 저마다 다른 교훈이나 주제를 이끌어내는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낭독 후에 제 개인적인 감상을 조심스레 남겼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설을 들려드리기에 앞서 모파상이라는 작가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모파상의 작품을 몇 편 읽다 보면 모파상이라는 사람의 생애가 궁금해지는데요. 모파상은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850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비교적 부유한 지주 가문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모파상의 아버지는 남봉꾼이었고 모파상의 어머니는 강한 성격의 예술적, 문학적 소양이 있는 교양 있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파상의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아 모파상이 10살이던 무렵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고 어머니와 모파상 그리고 그의 동생 이렇게 셋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파상은 어린 시절부터 삶의 불안정함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되며 그가 작품에서 여성, 사랑, 결혼을 다룰 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모파상은 1868년 루앙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만 2년 뒤 보불전쟁이 일어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지원하여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 후에 모파상은 심한 염전사상에 사로잡혔고 이것이 그를 문학으로 더 이끌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의 참전 경험은 그의 작품 속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전쟁 묘사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파상의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모파상의 외삼촌은 보바리 부인의 작가인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절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파상은 플로베르의 집에 방문하며 문학적 지도를 받았고 플로베르는 모파상에게 글쓰기, 문장 다듬기, 관찰의 중요성 등을 엄격히 지도하는데요. 이 시기를 통해 모파상은 단문, 간결, 정확한 사실주의 문체를 완성합니다. 모파상은 1880년대 초반부터 단편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1880년에 발표된 비계덩어리는 모파상의 이름을 프랑스 문단에 알리는 계기가 된 소설이며 이 소설로 모파상은 단숨에 프랑스 최고의 신예 작가가 됩니다. 이후 약 5년 동안 단편소설 150여 편을 쓰며 단편소설의 거장이라는 평을 확립합니다. 또한 1883년에는 장편소설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도 발표하는데요. 이 소설은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과 함께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이 낳은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이 작품을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파상은 30대에 갑작스러운 명성으로 경제적 여유를 얻고 요트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20대 중후반부터 신경질환을 앓고 있던 모파상의 내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젊은 시절 감염된 매독의 합병증으로 30대 후반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도 150편 이상의 단편소설과 여러 편의 장편소설, 그리고 여행기 등을 남기며 프랑스와 세계 문학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남긴 소설들은 점점 망상, 광기, 죽음, 정신적 붕괴 등을 주제로 삼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를라라는 작품이 모파상의 정신 상태를 반영한 작품으로 널리 해석됩니다.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그는 급기야 환각, 편집증을 경험하며 1892년 자살을 시도하지만 구조됩니다. 그 후 파리의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가 정신발작을 일으켜 그 다음 해인 1893년 42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생전 10년이라는 짧은 집필기간 동안 약 300편의 단편소설과 6편의 장편소설을 남기며 프랑스와 세계 문학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작가입니다. 모파상의 소설을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모파상의 소설들은 단 한 편도 지루한 소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아도 정말 흥미롭게 읽었고 읽은 뒤에도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아 기드 모파상. 마드모아젤 수루스는 예전에 비참한 형편에 있는 이 소년을 양자로 삼았었다. 그때 그녀는 36살이었다. 그녀는 아주 어렸을 때 하녀의 무릎에서 놀다가 벽난로 속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바람에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보기에도 소름이 끼쳤다. 그녀의 추한 얼굴은 그녀로 하여금 결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였다. 그녀는 다행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어느 날 불행하게도 임신 중에 과부가 된 이웃집 여자가 일전 한 푼 남기지 않고 분만을 하다가 죽게 되었다. 마드모아젤 수루스는 그 가난하기를 거두어들여 그 아이를 남의 집에 보내어 길렀으며 기숙학교에 보내주었다. 그러고 나서 14살의 그를 다시 데려왔는데 그것은 텅 빈 그녀의 집에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노년의 자기에게 다정하게 대해줄 누군가를 갖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렌느에서 40리쯤에 있는 작은 시골집에 살았다. 그녀는 지금 하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 고아가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지출이 배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녀의 연수입 3,000프랑으로는 세 사람을 부양하기에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 자신이 집안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었으며 심부름은 아직 정원을 가꾸는 일에 정신이 없는 꼬마를 시켰다. 그는 온순하고 수줍고 조용하고 다정하였다. 소년이 그녀의 추한 모습에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고 그녀를 포옹해 줄 때면 그녀는 한없이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아줌마라고 불렀고 어머니처럼 대하였다. 저녁이면 그들 두 사람은 불가에 앉았고 그녀는 그에게 과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포도주를 데웠고 빵 한 조각을 토스트로 만들었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러가기 전에 먹는 즐겁고 가벼운 밤참이었다. 이따금 그녀는 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정열적인 말을 부드럽게 귀에다 속삭이면서 마구 애무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그를 나의 귀여운 꽃, 나의 귀여운 어린이, 나의 숭배하는 천사, 나의 훌륭한 보석이라고 불렀다. 그럴 때면 그는 노처녀의 어깨에다 머리를 묶고는 조용히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거의 15살이 되어가지만 병약해 보이는 소년으로 아직도 연약하고 작기만 했다. 가끔씩 마드모아젤 수르스는 그를 데리고 두 친척을 만나기 위해 도시로 갔다. 그 친척은 그녀의 유일한 집안으로서 변두리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 먼 사촌 자매들이었다. 그녀의 사촌들은 상속 문제 때문에 그 아이를 양자로 삼은 것을 늘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상속 재산을 만일 똑같이 나눈다면 아마 3분의 1은 그들의 몫이라는 것에 희망을 걸고 그녀를 친절하게 맞아들였다. 그녀는 자기 아이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모든 시간이 행복했다. 그녀는 충만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소년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책을 사주었다. 소년은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소년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저녁마다 그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녀의 무릎을 올라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벽난로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에 차분히 앉아서 책을 펴드는 것이었다. 그의 머리 위에 실형 가장자리에 놓인 등불이 그의 곱슬머리와 이마의 살갗 한 부분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들지 않았다. 몸짓 하나 움직이지 않고 소녀는 책의 모험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소년의 맞은편에 앉아 강렬한 시선으로 소년 쪽을 응시하면서 소년의 집중에 놀라고 질투가 나서 눈물까지 새어나오려고 하였다. 그녀는 가끔씩 소년이 머리를 쳐들고 자기를 포옹하러 와주기를 기대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피곤하겠다, 얘야. 그러나 소년은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책을 읽고 있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 소년은 책 속에서 읽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2년 동안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책을 탐독했다. 소년의 성격은 변했다. 그때부터 그는 종종 그녀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전에는 주는 돈을 그저 받기만 했었는데 말이다. 언제나 그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녀는 거절하기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규율이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돈이 필요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끈질기게 애원을 하여 그녀에게서 또 상당한 금액을 얻어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가 다시 돈을 달라고 애원하자 그녀는 끄떡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더는 양보하지 않았다. 그는 체념하는 듯이 보였다. 그는 전과 같이 다시 조용해지고 꼼짝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을 그대로 앉아있기를 좋아하였고 눈을 내리뜨고 몽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제는 마드모아젤 수르스와 이야기조차 나누지 않았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는 것에 짤막하고도 분명한 말로 겨우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 대해서 얌전했고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포옹하는 법이 없었다. 저녁마다 그들이 벽난로 양편에서 꼼짝하지 않고 말없이 마주 앉아 있을 때면 이따금씩 그녀는 그가 무서워졌다. 그녀는 숲의 어둠 같은 이 무거운 침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지 아무 이야기나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한마디 대꾸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연거푸 대여섯 번을 그에게 말을 걸면 가엾고 나약한 여자의 공포로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가 왜 이러는 것인가? 그 닫혀진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와 마주 앉아 그렇게 두세 시간을 보낼 때면 그녀는 미칠 듯한 심정이 되어 이 말없고 끝이 나지 않은 질력나는 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나 느낄 수는 있는 어떤 막연한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들판으로 멀리 달아나 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혼자서 종종 울기도 했다. 그가 왜 이러는 것일까? 그녀가 어떤 의견을 나타내면 그는 불평하지 않고 곧 그것을 실행하였다. 그녀가 도시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는 곧장 그곳으로 갔다. 그녀는 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러나 한 해가 또 흘러갔다. 그녀에게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젊은이의 알 수 없는 정신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듯이 여겨졌다. 어떻게든지. 그녀는 자기가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수수께끼 같은 청년의 알 수 없는 생각이 어떻게 변했노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가 갑자기 어떤 결심을 하느라고 지금까지 망설였던 사람처럼 여겨졌다. 이 생각은 어느 날 저녁 그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녀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상한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녀에게 직감적으로 떠올랐다. 그때 그는 줄곧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추한 얼굴에 꽂히는 그 차디찬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쥐구멍으로라도 숨어버리고 싶었다. 며칠 저녁 내내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다. 다만 그녀가 간신히 이렇게 말할 때에만 시선을 돌렸다. 그렇게 나를 쳐다보지 말려무나 얘야. 그러면 그는 고개를 숙이곤 했다. 그러나 등을 돌리자마자 그녀는 자기에게로 향하는 그의 시선을 다시 느꼈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 그는 끈질긴 시선으로 그녀를 다시금 쫓았다. 이따금 그녀가 자기의 작은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면 마치 매복하듯이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그를 문득 발견해내곤 하였다. 아니면 그녀가 아랫부분을 수리하고 있는 집 앞에 자리 잡고 있을 때나 그가 조그만 채소밭을 삽으로 파고 있을 때면 그는 일하면서 내내 음산하고 집요한 시선으로 그녀의 동정을 살피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왜 그러니 얘야? 3년 전부터 너는 많이 달라졌어. 너를 알 수가 없구나. 네가 왜 그런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다오.
제발. 그러면 그는 언제나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피곤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줌마. 그래도 그녀는 고집을 부려 그에게 애원했다. 아이고 얘야. 그러지 말고 대답해다오. 제발 대답을 해주려무나. 네가 나를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너는 언제나 대답을 해줄 텐데. 그리고 그렇게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말이야. 무슨 걱정이 있지? 그걸 내게 말해봐.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지친 모습으로 가버렸다. 분명히 말하지만 아무 일 없어요. 그의 얼굴 모습은 어른 같았지만 그다지 키는 크지 않아서 여전히 소년처럼 보였다. 그의 용모는 어딘가 억센 듯 하면서도 미완성인 채로였다. 그래서 그는 불완전해 보였고 발육이 좋지 못한 편으로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은 체형에 알 수 없는 비밀을 지닌 사람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속을 통 드러내지 않아 꿰뚫어 볼 수 없는 사람으로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신적으로 위험한 어떤 일이 쉴 새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드모아질 수르스는 이 모든 것을 잘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극도의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무서운 공포와 지독한 악몽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시달려 문을 꼭 잠그고 방 안에 처박혀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무서웠다. 밤도, 벽들도, 달빛이 창문이 흰 커튼을 통해 투사하는 여러 형태도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가 무서웠다. 어째서일까?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어떤 불행이, 무서운 불행이 그녀에게 닥쳐오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몰래 집을 떠나 도시에 있는 친척에게로 갔다. 그녀는 그들에게 숨가쁜 목소리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두 여자는 그녀가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그녀가 말했다. 그 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알아? 내게서 눈을 떼지 않는 거야. 때때로 난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싶어. 그만큼 무서운 거라고.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 그 애는 나를 쳐다보는 것 말고는 아무 짓도 내게 하지 않았거든. 두 사촌 자매가 물었다. 언니에게 이따금씩 난폭하게 굴기도 하나요? 거칠게 대답하기도 하고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아니, 절대로 그러지는 않아. 그 애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거든. 일도 잘해. 얌전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것은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말 확실한 것은 그 애가 머릿속에 무엇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지금처럼 시골에서 그 애와 함께 남아있고 싶지가 않아. 친척들은 당황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리라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녀에게 주의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두려움과 계획을 당분간 비밀로 하라고 충고를 하였지만 도시로 살러 오겠다는 그녀를 만류하지는 않았다. 그렇게만 되면 상속이 모두 그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사촌들은 집을 파는 것과 자기들 곁에 다른 집을 구하는 일을 도와주겠노라고 약속하기조차 했다. 마드모아젤 수루스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정신이 너무도 혼란스러워서 아주 조그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고 작은 동요에도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렇게 2번 더 그녀는 친척들과 상의한 후 돌아와서는 이제는 외딴 집에서 더 이상 이렇게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마침내 변두리에 그녀에게 적합한 작은 집 한 채를 찾아내어 그것을 비밀리에 샀다. 어느 화요일 아침에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그리고 마드모아젤 수르스는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그날 하루의 나머지를 보냈다. 저녁 8시에 그녀는 자기 집에서 1km 되는 지점으로 지나가는 합승마차를 탔다. 그리고는 마부가 항상 그녀를 내려주는 장소에서 멈추게 했다. 마부는 말을 후려 때리면서 그녀에게 소리쳤다. 안녕히 가세요, 마드모아젤 수르스.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가 물러서면서 대답했다. 안녕히 가세요, 조셉 영감님. 다음 날 아침 7시 30분경에 마을로 오던 우편 집배원이 큰 길에서 멀지 않은 지름길에서 아직도 마르지 않은 커다란 피 웅덩이를 알아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저런, 어떤 주정뱅이가 코피를 흘린 모양이군. 그러나 그는 10걸음쯤 더 떨어진 곳에서 역시 피로 얼룩진 손수건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수건은 고급 제품이었다. 놀란 우편집배원이 이상한 물체가 보이는 도랑으로 다가갔다. 마드모아젤 수르스가 목에 칼을 맞고 도랑 아래 풀 위에 쓰러져 있었다. 1시간 후에 순경들과 예심 판사, 그리고 많은 당국자들이 시체 주위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있었다. 증인으로 소환된 2 친척이 와서 그 노처녀의 공포와 마지막의 이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아가 체포되었다. 자기를 양자로 삼은 그녀가 죽고 난 후부터 그는 겉으로는 엄청난 슬픔에 잠겨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울었다. 그는 전날 저녁 카페에서 11시까지 보냈다는 것을 증명했다. 10사람이 그를 보았다고 했고 그가 떠날 때까지 함께 남아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합승마차의 마부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살해당한 이 여자를 길에 내려주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살인 범죄는 10시를 훨씬 지나서 큰 길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것 같았다. 피고인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벌써 오래전에 렌느의 공증인 사무실에 맡겨두었던 유서는 그를 포괄 수요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그는 유산 상속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며 오랫동안 따돌렸다. 그들은 그의 집을, 즉 죽은 여자의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길에서 그를 만나면 슬며시 피해갔다. 그러나
그는 너무도 착한 아이처럼 굴고 너무도 명랑하고 너무도 친숙하게 굴어서 사람들은 차차 무서운 의욕을 잊어갔다. 그는 아주 너그럽고 친절해서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면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였다. 공증인 라모 씨는 그의 미소 짓는 달변에 마음이 끌려 그에게 호감을 품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세무서원 집에서 있는 저녁 식사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 그렇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기분이 좋은 사람은 양심상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이 논증에 충격을 받은 동석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아닌 게 아니라 그 고아의 줄줄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상기하였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길 모퉁이에서 거의 강제로 그들을 불러 세웠다. 그들이 그의 정원 앞을 지나칠 때면 자기 집으로 억지로 떼밀고 들어갔으며 지방경찰서장보다도 더 쉽게 재치 있는 말을 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쾌활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불러일으키는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웃음을 자제할 수가 없었다. 모든 문이 그를 향해 열려졌다. 그는 지금 자기 읍의 읍장이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문학적 소양도 없고 문학을 해석하는 능력도 정말 없어서 제가 항상 소설을 읽고 나면 책 뒤에 작품 해설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작품 감상평을 찾아 읽어보면서 작품 이해에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이 소설은 의견이 분분했던 소설이어서 더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의 결말을 정반대의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용의자 선상에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생각해 본다면 고아 소년이 범인일까요? 아니면 고아를 입양하기 전 원래 재산 상속자였던 수루스 양의 친척들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마부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치 않게 만난 강도였을까요? 범인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소설의 주제나 소설이 주는 교훈도 다를 텐데요. 이 소설의 분위기로만 보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입양된 고아 소년일 겁니다. 소설에 의하면 소년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돈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고 수루스 양이 소년의 시선에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기묘한 집착을 보이기도 했지요. 그녀가 이사를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소년의 입장에서는 상속권을 잃을 위기감마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 직전에 수루스 양은 고아 소년으로부터 느끼는 극심한 공포를 주변인들에게 표현했고 수루스 양의 시체가 발견된 부분의 묘사는 원한에 의한 살해를 의심하게 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뒤에 소년의 태도는 겉으로는 엄청난 슬픔에 잠겨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었다 라고 묘사된 것이 자기 방어적 과장으로 느끼게끔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시간에 카페에 있었다는 것을 목격자들을 통해 증명하며 풀려나지요. 범인이 소년일 가능성이 높지만 절대적 증거는 없다는 불확실함을 남긴 채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소년의 모습은 과연 객관적인 것이었을까요? 이 소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극히 마드모아젤 수루스의 감정과 시선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파상은 소년의 입장에서는 소년의 마음을 한 번도 펼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은 끝까지 공백으로 남아있지요. 이 공백 때문에 우리는 수루스 양의 감정을 사실처럼 믿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소년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소설 속에서 소년의 행동은 대부분 외부 묘사로만 제시되고 그 행동의 의미는 수루스 양의 감정이 더 쉬워진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즉 우리는 소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루스 양이 느낀 소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년의 차가워짐은 정말 위험 신호였을까요? 아들을 키워보셨거나 남자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사춘기의 남자아이들은 대체로 무뚝뚝해지고 말수가 줄고 부모와 눈을 맞추지 않거나 갑자기 예민해지기도 하지요. 친엄마였다면 아이가 크고 있구나 하고 넘겨버릴 행동을 수루스 양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의 화상이라는 큰 콤플렉스와 평생의 고립, 타인과의 관계 경험 부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년의 아무 의미 없는 행동도 자신을 노려본다, 위협을 느낀다 같은 방식으로 과잉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두려움이 실제 위협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의 외로움이 만든 환상인지 작품은 끝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루스 양이 느낀 위험이지 실제 위험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 세계를 읽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본 모든 장면은 수루스 양의 감정에 물든 세계는 아니었을까요? 이 작품의 진짜 질문은 누가 수루스 양을 죽였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에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